신앙과 사유를 더 깊고 넓게 만들 책으로 여러분의 서가를 가득 채우는 시간, 여기는 기독서가 클럽입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 오인표 관사고요. 오늘도 서가를 함께 채우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IBP 박예찬입니다. 네, 청어람 김유미입니다. 근데 이거 맨날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르게 해봐. 뭐 하고 싶은데. 네, 정어람 박현진. 그 김지방 기자님이 댓글 다신 거 알아요? 아, 봤어요. 네. 뭐라고 달려있죠? 아, 내 이름 언급해줘서 고맙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채널 언급해줘서 고맙다고. 네. 하드님과 비슷한. 김지방 기자님 사랑합니다. 네. 서로 조회수 안 나오는 채널끼리. 네. 아, 우리 잘 나와요.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자고요. 네. 기독서가 클럽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4명의 독서가가 정성껏 책을 고르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사유하는 팟캐스트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와. 와. 햇살도 마음도 조금은 더 따뜻해지는 계절이죠. 가정의 달 특집으로 오늘은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책 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계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이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어린이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책을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되게 힘차네요. 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좀 깔아앉혀 놓은 분위기 제가 콸콸콸로 항상 이제 네. 그 가정의 달이 5월이 찾아왔어요. 이 방송이 5월에 됩니다. 아마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마 방송될 것 같은데 어떻게 5월을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집에 어린이가 있는 이 집 어린이는 이제 어린이 아니에요. 아니, 마지막 어린이. 아, 마지막 어린이에요? 네, 마지막 어린인데 뭐 별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네, 뭐 캠핑을 갈까 했었는데 뭐 귀찮아서 안 가겠죠. 네, 지도 귀찮고 저도 귀찮고. 네. 어린이가 혹시 마지막 어린이 날을 장식할 선물 이런 걸 요구했나요? 어린이날 선물은 안 준 지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왜? 사실 정확하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뭐 어린이날, 뭐 크리스마스, 생일, 뭐 이렇게 선물 꼭 주는 날이 있었는데 한 1, 2년 전부터 횟수를 좀 줄였어요. 점점 통합되기 시작하죠 이제. 그렇죠. 네. 그걸 매번 다 할 수는 없다. 네. 네, 그래서 뭐 생일만 주나? 뭐 하여튼 횟수를 좀 줄였고, 뭐 그래서 할머니 거는 뭐 받도록 하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정확한 개수를 기억 못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아직은 이제 어린이 선물을 요구하는데 어린이 때 일단 어린이 날 때 받고 싶은 선물이 다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면 뭐 닌텐도 게임 칩이라든지 뭐 막 어떻게 그렇게 마케팅을 잘하는지 한 요맘때쯤 슈퍼마리오 뭐가 나오더라고. 이번에 영화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영화 나와가지고 애들이 또 슈퍼마리오 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런 계획이 있죠. 우리 이제 어린이들. 어린이들. 네. 뭐 별다른 계획은 없지만 뭐 대구를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사실 어린이날도 있지만 동시에 또 어버이날도 있고 뭐 이런저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일도 있고. 오, 생일이 5월이세요? 네, 31일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겸사겸사 뭐 본가를 한번 찾아가지 않을까. 그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5월에 생일이 있어서, 근데 제 생일은 아니죠. 지난 방송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5월 중순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 선물을 늘 못 받았어요. 가까워서. 가까워서. 생일 선물이랑 통합해서 받게 네, 됐구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바람직하네. 저의 아주 분노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뭐 여튼 근데 이제 그 날이 저에게 별로 이렇게 특별해지지 않으면서 5월 계획이랄 게 저도 특별히 없죠. 그치만 이제 아마도 조카들을 만나러 가지 않을까. 그 정도의 계획이고, 그치만 청어람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왜 웃으세요? 아주 간사를 잘 두셨어요. 잘 뒀어. 네. 뭐도 했죠? 청어람에는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네. 나는 가정의 달이 싫어요 포럼을 하기로 했어요. 짱이다. 멋지죠. 어.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고 네, 조만간 그 포스터가 나갈 예정인데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맡아주시는 저희 그 정월함의 한나 간사님께 부탁드린 게 있어요. 아예 공상당하기 싫어요. 그 반공 포스터를 좀 레퍼런스를 삼아주시든 아니면 1970년대, 80년대 이 시대를 풍미했던 가족 계획 그 포스터가 있거든요.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네. 둘 만나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패러디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구현이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런 맥락에서 막 나는 추석이 싫어요, 나는 설날이 싫어요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막 이상한 질문, 너 결혼 왜 안 하니? 너 취업은 언제 하니?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6월에는 네. 나는 호국 보훈이 싫어요 할 거예요. 오, 장난 아니다. 그러면 나는 청원함이 싫어요 이런 거 안다고? 그런 단체 지금 등록 지금 아주 국가주의에 간당간당 대해서 국가주의에 생각해보는 어때요? 좋죠. 그러니까 국가의 한계가 어디인가? 지구의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냐, 아니면 뭐 우리가 구획지은 나라라고 하는 게 그거냐, 뭐 그런 맥락일까요? 모르겠어요. 아직 네. 기획서를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지만 할 것이다. 편집해버리고 싶은 강한 욕망이 드네요. 아 근데 오늘 에피소드가 뭐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뭐 이런 이야기지만 어린이 뭐 부모님 뭐 선생님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건강한 그런 관계를 맺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요즘 워낙에 사회도 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소위 말하는 정상 가족이라는 그 모델 안에서 좀 잊어버리고 있던 거나 좀 그늘진 곳에 있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가족까지 가능한가 이런 생각들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기획했고 네, 뭐 호국 보훈의 달도 진짜 해요? 할 거예요.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책 모임이에요, 뭐예요? 아니 포럼이에요. 발표 발제도 듣고 패널 뭐, 토의도 네, 하고 네. 대담도 하고 할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관심 있으시면 오십시오. 가서 아사리판도 놀 사람 필요. 나는 가정의 달이 필요해요? 나는 소중해요?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진 않은 건 또 뭐야? 결혼한 남성들이라면 모두 공감하겠지만, 네. 그 5월에 또 저희 IBP에서 북페어가 있습니다. 22일, 23일 있고요. 22일에는 저희 팟캐스트가 오픈 스튜디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저녁에 이제 예창 간사님과 현철 대표님, 또 손하철 교수님과 백소영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새로운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광고는 SNS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에피소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분들 계신가요? 울고 흘리고 떠들고 여기저기 사고를 치는 우리의 어린이들. 그렇지만 형용할 수 없이 귀엽고 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기도 하죠. 그런 아이들과 우리는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과연 어린이와 친해질 수 있는가입니다. 독서가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 선생님이나 전도사로 섬겨보신 분들 계신가요? 말썽꾸러기 아이들과 잊지 못할 추억 하나쯤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오늘 함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에피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방학 때면 막 수련회 7개씩 가고 그랬었는데 놀랍게도 교사를 안 해봤어요. 오. 네. 저는 어린이가 싫었어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전도사 초년병들은 좀 이제 하잖아요. 교육 그 어린이 부서도 네. 안 했어요. 저는 청년부만 찾았어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을 할 수 있는 데만 해서 어린이들과의 추억이 별로 없고 저는 진짜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전도사로 그것도 어디 나가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처음 설교를 좀 어린 설교를 맡게 하신 거예요. 앞에 장난꾸러기 애가 하나 앉아 있었거든요. 이 설교를 다 끝내고 기도하는데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아이들이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그 아이가 나미아비타불 간센보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험난한 이 생활을. 그래서 그런 말썽꾸러기가 있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죠. 얘는 정확히 알고 있네요. 그 전도사님을 어떻게 매기는 포인트를 정확히 아는 어떻게 거죠. 골통 먹일 네. 수 있을지를 네. 정확히 아는 아주 똑똑한 어린이였네요. 재밌다. 이창 간사님은 저는 그 뭐 앞에 얘기한 것만큼 대단한 것들은 없긴 한데 앞에 얘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둘 중에 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큰 건 아니고 예전에 학원에서 이제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좀 반을 개설하기 애매한 그 한 명씩 있는 학년들, 만약에 다른 학년은 막 3-4명씩 있어서 반이 되는데 한 학년에는 이제 한 명밖에 없어서 좀 애매한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좀 전담하는 그 했었는데, 그래서 공교롭게도 초등학교 한 반, 중학교 한 반, 고등학교 한 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다 한 명씩 있고, 그래서 그 뭐랄까 학교하는 순서대로 이제 오거든요. 초등학생 끝나면 중학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각자의 말썽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초등학생 친구는 운동하는 친구인데, 운동부 출신인데 이제 좀 산만하고 하라는 거 절대 안 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기도 하고 막 되게 통제가 안 되는 형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친구였고, 그 친구를 이제 겨우겨우 끝내고 보내고 나면 중학생 친구가 오는데, 중학생 친구는 모든 걸 이제 하기 싫다는 말을 항상 하는 친구. 아, 하기 싫어요. 그만해요. 늘 항상 하는 친구. 모든 단어가 모든 문장마다 하는 친구였고, 그 친구 이제 겨우겨우 보내고 나면 이제 고등학생 친구가 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앉은 지 5분 만에 잠들어서 혼자 있는데 1대1로 대면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이 든다고? 그쵸. 뒤에 이렇게 판사하고 딱 돌아보면 자고 있고. 거의 김현증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이제 숙련을 하러 오는 친구 같은데, 아무튼 이제 거의 소위 이제 코스를 제가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몇 주 하다가 그만뒀었는데, 아무튼 그 너무 다이나믹했다. 저의 어떤 삶의 그 일자리 경험 중에서는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저는 뭐 교육부서에 있었으니까 계속, 그리고 교사도 제가 19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20살부터 바로 초등부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법 어린이들이랑 만날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중에 2가지 경우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제가 직전에 있었던, 지금 일하는 교회 직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림책 설교를 늘 했었거든요. 그림책 설교를 하면 애들이 저한테 자꾸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제 몸에 올라타고 그 그림책을 못 읽게 만들려고. 몸으로 방어를 하는구나. 몸으로 방어하고 막 눈 가리고 막 입 막고 막 이렇게 하면 저도 막 이렇게 요령이 생겨서 막 피해 다니면서 그림책을 막 읽어주고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엎였어요. 근데 한 명만 엎이면 괜찮은데 2명이 가끔 엎이면 제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코 힘이 좋지 못하니까. 그러다 한 번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기도를 하다가. 근데 뭐 그래도 재밌게 그냥 깔깔 웃으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하나 있고, 2번째는 제가 20살이 돼서 처음 교사를 하고 초등학생을 처음 만나는데, 한 애가 친구랑 약간 싸움이 있고 토라져서 제가 그 애를 따로 이렇게 불러서 그 둘만 있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걔랑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누구누구야 요즘에 뭐가 제일 재밌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걔가 약간 삐죽삐죽 대다가 그때 본인이 보는 만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라는 게 플롯이 약간 반복되잖아요. 근데 걔가 정말 그 반복되는 플롯을 1화부터 30화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근데 내가 그때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지, 끝까지 한 번도 안 끊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했는데, 이게 한 2번, 3번 이렇게 반복되니까 그 아이와 연을 끊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를 내가 정말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 했는데 끝까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초등학생
대학교를 다니던 그 친구가 이제 그 성인이 됐거든요. 지금도 연락해요. 오. 그때 생일마다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도 해주고. 오. 그래서 내가 그때 잘 기다렸구나. 그래, 진짜 어.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 만화 영화는 원펀맨이라는 만화였어요. 원본맨 그래도 그걸 실제로 보면 박진감이 넘쳤을 텐데 그 박진감 되게 넘치는 만화인데. 하지만 이 원펀맨이 어떤 인물을 어떤 괴물을 만나서 어떻게 원펀치에 끝내는지 그걸 구연으로 들었으니. 그렇죠. 한 30번을 듣고 나면 그때 잘 들었다. 네, 그랬습니다. 어제 박현철 대표님은 어린이와 추억이 없어도 서로. 네, 뭐 없어도 어. 괜찮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책은 다정한 하루라는 책이고요. IBP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다정한 하루는 장애를 안고 있는 장애가 있는 동생과 그 형이 비장애인인 형이 하루를 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밋밋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형과 동생이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또 동생의 치료를 위해서 치료센터에 가는 그 여정, 치료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그리고 아빠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저녁에 다시 잠이 드는 그 하루의 일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이 책은 원래 제목은 Like Me였어요. 그러니까 같다. 너가 나랑 같다라고 하는 제목이었고 이 책을 통해서 장애가 있지만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 형과 동생의 삶이 사실 같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큰 주제로 삼고 있는 책인데 IBP가 번역해서 출간할 때는 다정한 하루라고 이제 출간했습니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엄마가 이제 잠드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너에게 다정한 분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는 그 두 형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다정함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아이들에게 물론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읽어도 좋지만 하나님의 다정함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다정함이란 무엇일까를 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정한 하루, 다정한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좀 쉽게 쓰진 않았던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 이 다정함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이에서 이제 통용되면서 좀 새롭게 다가오게 됐는데요. 다정함이란 뭘까? 다정함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라고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 IBP에 덕과 성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스탠리 하워스가 자기 대자 로리를 위해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자비에 관련된 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자비는 영어로 kindness라고 나오고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다정한 분이야의 다정도 같은 영어 kindness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자 로리를 위해서 그 스탠리 하워스가 쓴 그 글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다정함이란 무엇인가 좀 더 피부로 와닿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탠리 하워스는 그 대자 로리에게 다정함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정하다는 건 후회 없이 다른 피조물과 함께하는 피조물이 된다는 뜻이란다. 또 방어적으로 굴지 않고 다른 이들이 베푸는 자비를 받아들이는 거지. 다정하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끌려 들어가는 걸 의미하고 말 그대로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다른 이들의 선물을 신뢰하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정함이라는 건 그 스탠리 하워스가 얘기하는 것을 빗대어 보면 내가 어떤 피조물과 후회 없이 함께하는 피조물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와 함께 해주는 것이 다정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 형제 하루
밋밋한 하루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그 장애인 동생과 함께 하루를 잘 보내고 있는 형을 보면서 이 스탠리 하워스가 덕과 성품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다정함, 자기 동생과 함께 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다정한 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그 두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하는 분이야, 다정한 분이야라고 얘기해주는 이 그림책이 하나님의 다정함을 책 내내 또 그림 여기저기에서 또 글 여기저기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책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어린이들에게 책 선물 많이 하시는데요. 5월에는 이 책을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시고 또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다정한 분이야, 늘 너와 함께 있어주는 분이야라고 하는 걸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책. 다정한 하루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면 좋을 질문은요. 여러분들은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 좀 표현하고 생각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정함. 여러분들에게 다정함이란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정함이란 키워드가 어쨌든 뭐 몇 년 전부터 일례로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소위 기점으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 카인드니스를 번역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고민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비일 수도 있고, 가장은 뭐 친절함 읽고 다정함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이 되는데, 또 다정함은 되게 그러니까 긴밀한 관계 속에서만 출현하기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다정한 태도를 보여 이랬을 때는 되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그게 허용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다정함의 폭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 이게 카인드니스라는 친절함이라는 면도 있을 텐데, 친절함이라 함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잠깐의 그 순간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모습도 카인드니스일 텐데, 뭐 하여튼 그런 여러저러 생각들이 들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F스러운 단어잖아요. 다정이라는 게 소위 T로 생각하거나 T로 행동하는 사람은 다정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들기도 하지만은 그 다정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뭔가 감정만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긴 했는데 제가 좀 실천하려고 하는 다정은 그 F의 다정함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큰 소리를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가방에는 늘 그 이어플러그가 있는데,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할 때 사실 어린이 혹은 아기가 내는 울음소리나 되게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조금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그때 제가 실천하기로 마음먹은 다정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 애가 울 때 내 시선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로 가려고 하는 순간에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고 참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다정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본다고 해서 걔가 울음을 그칠 것도 아니고, 그 어린이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난처해 할 거라는 마음을 알아서 보지 않는 거죠. 눈치 주지 않는 것. 내가 사실은 눈치 주려고 보는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내 시선을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내가 뭔가 좀 도와줄까라고 하는 표정과 마음으로 봐도 그게 그렇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쳐다봐요. 또 뭔가 우당탕탕하는 큰 소리가 나지 않는 이상 뭐 그 순간에는 내가 당장 가서 뭔가를 해야 하는 순간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소리로 대충 어떤 상황이 짐작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지간하면 쳐다보지 않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다정함이에요. 약간 소극적인 다정함이네요. 뭐
저는 적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적극적인 다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린이 얘기니까 저희 애 생각이 좀 났는데 저희 애가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제가 궁금하니까 뭐 오늘 학교에서 뭐 했냐, 뭐 배웠냐, 급식은 뭐 먹었냐 이런 거 정말 물어보면 꼰대 질문인데 이거 뭐 배웠냐 오늘 그래요?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런가? 이거. 그래서 주로 얘기를 잘 안 해줘요. 네, 그냥 뭐 배웠냐 그러면 오늘 뭐 체육, 뭐 국어 뭐 그러고 넘어가는데 어느 날 기분이 좋으면 조잘조잘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되게 얘가 되게 나를 다정하게 대해주는구나 그런 기분 좋음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네, 그냥 근데 별 얘기 아니거든요. 별 얘기 아닌데 그냥 그렇게 조잘조잘 얘기해 주는 거 그게 되게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나를 이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진심으로 별거 아니고 내가 한 질문도 사실 별 의미 없는 질문이죠. 그냥 너와 얘기가 하고 싶다 뭐 이런 건데 그거에 대꾸해서 이렇게 응답해 준다는 게 되게 중요한 다정함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뭐 별거 아닌 이야기들을 조잘조잘 하는 관계가 서로 다정한 관계일 것 같고 거기서부터 좀 어쩌면 모든 관계가 또 시작된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네. 아니 아이 얘기했으니까 저 생각나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큰 애가 저한테 이제 거의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의 간식은 저도 동일하게 먹는다고 이제 항상 늘 생각해요. 엄마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근데 아이가 이제 아빠 먹을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서 기다려요. 왜 뭘 기다리냐면 아빠가 이걸 까면 이 껍데기를 버려주려고 기다려요. 오, 다정하다. 되게 진짜 다정하죠. 다정하다. 한 입 먹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버려주려고 기다리고 받아서 버려주고 아이스크림 한 잔 먹고 있으면 와서 기다려요. 그 막대기를 버려주려고 기다려요. 대단한데? 저희는 한 입 달라고 기다리는데 저희 아이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엄하게 키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가부장적으로 아빠 쓰레기는 네가 버린다 실시. 그러니까 저희가 둘째는 조금 이제 말썽꾸러기라서 제가 좀 엄하게 하는데 첫째는 전혀 터치 안 하거든요. 근데 열중샷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뒷걸음질로 나가고. 그 사실 애가 저를 키운다고 봐야죠. 애가 나를 키우는 거지 이제. 간식 다 먹으면 그 막대기 버리려고 기다리고 너무 항상 제가 고맙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정함이라고 한다는 이 말은 되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만 그걸 골똘하게 생각해 보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좀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뭐 카인드니스가 뭐 친절하다, 뭐 자비다, 뭐 다정하다 여러 가지 해석되는 것처럼 다정 하나로 이 책은 어쨌든 그런 작은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다정함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림책입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네, 다음 책은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탐구 생활이라는 책인데요. 이다 일러스트레이터 이다 작가의 책입니다. 창비에서 나왔어요. 이 책은 표지부터가 아주 어린이 탐구 생활이라는 제목에 걸맞는 표지 디자인입니다. 표지에는 다양한 어린이들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뽑기에 전 재산을 날린 어린이. 오, 장난 아니다. 개미집에 빠진 어린이. 여드름 짜는 어린이. 집에 가기 싫은 어린이. 마르고 싶어서 밥 안 먹는 어린이. 유튜브 보면서 라면 먹는 어린이. 슬픈 경험을 웃기게 이야기하는 어린이. 쇼츠 중독 어린이. 자기 그림이 싫은 어린이. 아기처럼 보일까봐 신경 쓰는 어린이. 다양한 어린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사실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는데 미디어에서 뭔가 표현하고 또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한 어린이는 굉장히 평평할 때가 더 많다 이런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뽑기에 전 재산 날린 어린이 하면 웃음이 터졌던 이유는 정말 그 어린이가 누군지 알겠다 혹은 나도 그런 어린이였던 적이 있다 이런 생각이 아마 팍 터져서 웃음도 함께 터져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세상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오늘의 어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제의 어린이였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향한 다정함이 결국엔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건 진짜 어린이 연구라는 글이에요. 진짜 어린이란 무엇인가? 나는 아이가 없다. 그런데 아이를 좋아하고 어린이 책 작업도 많이 한다. 그래서 압박감이 늘 있다. 나는 진짜 어린이에 대해 연구해야 돼. 그러면서 본인 나름의 연구 방법을 그려요. 그래서 어린이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 알아가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린이를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잊지 않기. 여기서 그 어제의 어린이였던 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한, 탐구한 어린이가 그려지는데 어린이이다와 어른이다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막 어린이였던 본인의 좌우명도 쓰여 있고 결혼 계획도 쓰여 있어요. 어린이였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대요. 27살에 결혼해서 2남 1녀 낳기. 내가 오빠 2명이 갖고 싶었음. 뭐 이런 게 쓰여 있고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싫어하는 것, 매국노, 사치, 외제품. 아주 꼰대 어린이였다고 본인을. 좋아하는 것은 뭐 바다, 나무 타기, 책 보기,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탐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를 만날 때 나였던 어제의 어린이를 소중히 대해야 그 어린이를 동료 시민으로서도 존중하고 또 어린이를 존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어린이를 좀 내가 돌봐야만 하는 사람으로만 등장시키지 않고 물론 돌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 시혜적인 태도를 조금 벗겨내고 내가 어떻게 그의 동료 시민이 될 수 있을지를 잘 그려낸 책이어서 제가 만나는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너가 좋은 어린이의 동료가 되면 좋겠어 라고 선물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러분은 어떤 어린이였는지 하는 질문이에요. 박현철 어린이? 어떤 어린이였죠? 벽 보고 또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겠는 건 어린이 때가 되게 불우했죠. 이거는 네 어려운 문제네요. 네. 가볍다고 해서 이거 먼저 했잖아요. 아니 자기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이제 무겁다는 박현철이라는 거지. 어린이는 네 어려운 어린이였죠. 자꾸 우수해찬 눈빛으로.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죠. 한창 이제 전쟁이 끝나고 횡단보도에서 그럴 수 있죠. 힘들었을 테니까요. 역시. 저는 이제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 무서운 얘기 막 지원해서 막 얘기해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 어린이였던 기억이 있고 이제 말하기를 좋아해서 말실수가 많았던 어린이. 지금이랑 비슷하네. 말실수도 많고 근데 지금은 좀 덜하죠. 이제 말실수로 이제 사이가 이제 절연하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래서 사람을 되게 좋아했던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네. 늘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하고 누구한테 엄마나 아빠한테 막 무릎 위에 앉아 있기 좋아했던. 네. 정한님. 저는 뭐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녔었어요. 전학을 이제 익숙해질만 하면 옮기고 익숙해질만 하면 옮기고 그래서 굉장히 그 기억이 되게 강하고 그게 저한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뭐 그리고 좀 운이 안 좋았다고 할 수 있는 건 딱 첫 전학 때 좀 뭐랄까 이렇게 적응을 잘 못했었거든요. 막 여러 불운한 요소들과 또 친구도 좀 잘 못 만나고 그랬어서 그때 첫 경험이 그게 안 좋으니까 그 뒤로도 조금
거처를 옮기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였던 것 같고 좋아했던 거 그냥 뭐 그 당시 친구들이 좋아했던 거는 엔간큼 또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게임도 같이 하고 뭐 팽이 돌리고 뭐 딱지 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기 아까 설명 보니까 요즘엔 안 하는 것 같던데 아무튼 아무튼 이제 그 당시 친구들이 했던 뭐 온라인 게임들 뭐 이것저것 만화 영화들 이것저것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란 일을 걱정하는 어린이였어요. 말하는 일이요? 정말. 아니 투표권이 없는데 걱정하는 게 투표권이 없었지만 네. 뉴스를 보며 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하던 어린이였고 어쩌면 지금의 저보다 뉴스를 더 열심히 보는 왜냐면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서 그 외에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공중파 텔레비전이 굉장히 뭐랄까 권위가 있었던 그쵸. 시기니까 6시에는 뭐 6시 내 내 고향 끝나고 나면 저녁 뉴스 보고 드라마 한 편 보고 9시 뉴스 보고 이게 저희 집에 꼭 지켜지는 어떤 텔레비전 편성표였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 루틴대로 그 TV를 보고 그럼 적어도 하루에 2번은 뉴스를 보는 보는구나. 거잖아요. 그럼 정말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큰 고민이 뭐였어요? 그 이슈 중에? 뭐 사실은 어떻게 드러내실 거예요? 그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초등학교 때 그 아침에 학생들이 일찍 오면 선생님들이 학습지를 풀게 시켰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치읓으로 시작되는 단어 찾기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학습지가 저희 집에 아직도 남아 있는데 제가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근데 거기에 예시는 축구공이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촛불 시위, 취재, 뭐 추태 약간 이런 그때 선생님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초등학교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그 선생님이었는데 그 난감해하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빌어 사과합니다. 치읓은 축구공이었어야 합니다. 나였어도 약간 이걸 어떻게 반응하지 싶었을 것 같아요. 이 뉴스를 열심히 보는 어린이였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집안에서 걱정이 많았겠다. 그렇죠. 저는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뭐 어떤 아이였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아이였는지 제가 잘 몰랐다가 되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내가 어떤 아이였다라는 걸 새롭게 발견하고 나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좀 그냥 뭐 어떤 아이였다고 우시는 거 아니죠?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네. 어떤 아이였다고 다 말하기보다는 이 책 소개한 것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뭐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해줄까, 뭐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것보다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옛날에 어제 어린이였던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또 어릴 때 내가 어떤 어린이였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오늘의 나를 또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는 건 아닙니다. 아니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지금. 네. 마지막으로 책을 소개하면서 이 이다 작가가 쓴 어린이 존중 5계명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다 작가는 어린이를 만지지 않는다가 5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인사할 때는 눈을 맞추고 악수를 청한다. 3. 어린이에게 몇 살이냐고 묻지 않는다. 4. 어린이를 어린이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5. 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어린이에게 양보한다. 하면서 이 5계명 맨 아래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어린이를 존중하는 건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5계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탐구 생활과 함께 진짜 어린이가 누구인지 진짜 어린이에 대한 탐구를 한번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라는 그림책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그림책이어서 다들 뭐 표지 정도는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고 읽어보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던 스콧이라는 캐나다의 시인이 글을 쓴 거고요.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시인은 이제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의도나 의사와 무관하게 어떤 어절이랄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에 이제 학교를 가면 뭐 발표를 한다, 무슨 말을 한다 이러면 다들 쳐다보고 또 이상하게 여기고 또 스스로도 주눅들기도 하고 그러는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것에 어떤 유독 또 침울해지는 어느 날에 하굣길에 아버지가 데리러 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아빠가 보니까 얘가 좀 기분이 우울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 어디 있는 강으로 같이 가서 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두 부자가 있다가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니까 시인이 강물을 보니까 강물이 굽이치기도 하고 거품이 나기도 하고 뭔가 다양한 어떤 잎사귀와 나뭇가지와 물고기와 여러 존재가 막 섞여서 흘러가기도 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거대한 흐름으로 유구하게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 것. 그래서 이거를 그 저자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어떤 심지같이 계속해서 간직하고 이렇게 시인이 되어서 이 그림책을 쓰게 된 거죠. 또 그림 작가가 또 따로 있는데 시드니 스미스라는 작가가 있고 또 유명한 작가인데 또 이렇게 이야기도 좋지만 그림도 정말 잘 조화로운 그림이어서 그림책으로 직접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그 종이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렇게 펼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굉장한데 그것도 기대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이 와우북 페스티벌 때,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그러니까 마포에서 하는 책 축제가 있는데 그때 한번 오셨거든요. 이 원 저자가 그때 한번 강연을 갔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시를 낭독해 줬었어요. 이런 그 경험과 관련된 시도 있고 뭐 그냥 본인이 이후에 썼던 시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읽어줬는데 그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본인이 예전에 느꼈던 콤플렉스를 이제 시인의 어떤 정체성의 하나로 가지고 써냈다는 것이 또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에게 힘이 됐다 이런 말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나서 같이 소개하고 싶었고 뭐 어른도 사실 똑같고 어린이랑 어른이 구분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또 어떤 어른이 어렸을 때 해줬던 말들 한마디 어떤 하나 행동 이런 것들이 꽤 많은 어떤 충격과 또는 기쁨과 감사와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질문은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들었던 말 중에 좀 내게 오랜 영향을 끼친 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2학년 끝날 때 저를 되게 좋아해 주셨었는데 끝날 때 저랑 이렇게 앉아서 눈을 맞추고 너는 정말 똑똑하다. 우리 아들보다 똑똑하다. 혹시 한탄을 하신 건가요? 내 자식은 왜 이러는지 한탄 같은데. 너는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우리 아들보다 훨씬 똑똑하다. 라고 얘기해 주신 게 기억이 나요. 네. 이게 뭐 똑똑하다는 말을 보다 그냥 그 마음 우리 아들과 아무튼 그냥 그 말이 되게 저한테는 뭐 어떤 비교나 뭐 똑똑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그 말보다 그냥 눈을 마주치면서 안아주면서 해주신 말씀이 저한테는 오래 기억이 나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오랫동안의 어떤 자신감, 자부심 이런 걸로 좀 각인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네,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셨던 그 이후로는 사실 뭐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다 저한테 잘 해주셨지만 잘 안 해준 선생님도 있긴 있었어요. 네. 있었지만 그렇게 되게 이렇게 따뜻함을 실제로 느끼게 해준 분은 없었던 것 같고 그 경험이 저한테는 네,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네, 그런 말이자 태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약간 기억이 모호한데, 그러니까 했으면 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다른 얘기 할게요. 저는 초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입학하는 전날에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 있어요. 얘기한 적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제 가방을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서,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작았거든요. 키도 작고 몸무게도 들나가고. 그때 들었죠. 네. 사무실에서 할머니가 저한테 거의 제 몸만한 가방을 이렇게 한번 매주면서 거울 앞에 세우고, 너는 이제 다 컸다. 뜨신 밥 다 먹었다. 이 이야기를 해준 게 넌 좋은 세월 다 갔다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게 됐고 이제 너가 원한다고 해서 학교를 안 갈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길이 기억이 나요. 아, 나 이제 다 컸구나. 나 이제 뜨신 밥 다 먹었구나. 나는 이 험한 세상 잘 살아남아야 해. 약간 이런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입학식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영특했나 보다. 그런 걸 다 이제 깨닫고 그래 난 따신 밥은 다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뭐랄까 전장에 나가는 마음으로 나는 이제 잘해야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고, 그 힘으로 12년을 버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큰아들이 학교에 갈 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혜랑아, 너는 이제 한동안 되게 이제 공부하는 일로 힘들 거야. 근데 그 시절을 잘 지내면 이제 너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올 거야. 이제 우리 좀 몇 년간은 공부한다고 생각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 처음 제 핸드폰이 생겼을 때 그 핸드폰에 디데이 기능이 있었어요. 그때 그 20살로 디데이를 초등학생. 나는 20살 때까지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 하는 사람이야. 똑똑했다 진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처음 핸드폰이 생겼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디데이를 설정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둘째는 오늘이 며칠인지도 몰라. 물어보면 몰라. 초등학교 얘기했네. 아무튼 그런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으로 생각하면 또 우리도 어린이에게 또 누군가에게 그런 한마디들을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박현철 대표님. 네, 제가 소개할 책은 어린이의 5가지 중대한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아이와 나누는 종교적 대화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고요. 앞에 소개해 주신 책들보다 재미없는 책일 수 있어요. 네. 사실은 기독교 교육, 종교 교육에 대한 신학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을지가 요즘 많은 부모님들의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부모가 아니더라도 교사를 한다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잘 인도할까, 이런 것들이 여러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책은 어린이들한테 중대한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질문을 어떻게 응답하고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주는,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프리드리히 슈바이처라는 독일의 기독교 교육, 종교 교육을 연구하는 신학자이신데요.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고 지금은 아마 은퇴하신 연세가 꽤 되시고, 그 한국에는 이 책 외에 어린이와 함께 배우는 신앙의 세계라는 또 어린이에 대한 책이 있고, IBP에서 펴낸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제목에 5가지 중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5가지 중대한 질문은 정말 중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첫째, 나는 누구지? 나 자신에 대한 물음. 둘째, 왜 죽어야 하지? 죽음에 대한 물음. 셋째, 내가 맘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지? 하나님에 대한 물음. 넷째, 왜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야 하지? 윤리적 행동의 근거에 대한 물음. 다섯째, 왜 어떤 아이는 종교를 믿어요? 다른 종교에 대한 물음. 어린이한테 이런 중대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고 또 실제로 아이들과 이렇게 관계를 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이런 질문이 뭐 소위 말하면 사춘기 이후에 시작될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슈바이처 박사님은 어린이 때부터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함께 대화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좀 주된 논의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어린이의 종교적 권리가 있다. 어린이에게 종교적 감각이 있고 종교적 질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 권리가 있고 또 그 바른 종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 책은 크게 3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린이의 초점을 맞춰서 어린이의 종교적 감각, 질문, 종교 권리, 종교 교육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른들이 어린이의 종교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교육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응해야 하고 부모와 교사가 어린이의 종교 권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런 종교 권리를 교육 현장이나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책은 아니고 그냥 부모님들이나 교사들 또 교육자들이 볼 수 있는 책인데 저는 이런 질문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이 교회 교육 현장에서 또 가정의 양육 현장에서 좀 더 진지하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기독교 책들 제가 주로 보다 보면 뭐 어린이 책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종으로는 되게 많은데 종류가 많지 않은 거예요. 어린이 책 대부분 그냥 성경 이야기나 그냥 동화 정도 아니면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교리 뭐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뭐 이러이런 예배 이러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책은 진지하게 그냥 애들이 교리를 암송하고 학습하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지하게 아이들 안에 있는 종교에 대한 감각 어떤 신비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또 그것을 잘 일깨워주고 잘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하는 면에서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책들 물론 그런 책들도 다 이렇게 좋은 책들이고 나름의 나름이 아니죠 또 유용한 쓸모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주는 그래서 어린이들과 진지하게 종교적 대화를 어떻게 해 나가고 신앙을 어떻게 함께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는 그런 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프리드리 슈바이처 박사님의 책들은 다 좋은데 이제 이 책이 가장 좀 저는 인상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함께 좀 이야기해 보면 좋겠는 거는 아까 앞에 5가지 어린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뭐 애들이 이런 질문을 그냥 바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제 이 프리드리 슈바이처 박사님의 이론이 이제 기초화 이론이라는 건데 기초화 시켜서 이제 질문을 좀 정리하신 건데 근데 우리가 애들이랑
대화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진지하고 종교적인 질문들을 이렇게 할 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의 이런 중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떤 응답들을 해보셨는지, 또 그런 질문에서 배운 것들은 없는지, 네, 이런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 책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 학교에서 전 기독교 교육이 전공이니까 학교에서 이 책을 다뤘었고, 이 책의 옮긴이인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또 이 책을 다뤘던 것 같은데, 조금 더 현철 강사님 이야기에 첨언을 하면, 사실 정말 이런 질문을 있는 그대로 어린이들이 할까라고 질문하셨지만, 특히 죽음과 관련한 질문들은 생각보다 어린이들이 더 빠르게, 더 진지하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답,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혹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나의 답이 너무나 빈약하다라는 걸 공부하면서도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이런. 그래서 저도 어린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면 생각보다 어린이들이 죽음에 대한 경험이 또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가족이 죽거나 아니면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거나. 그러면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린 이 얘랑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그럼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만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에 대답한 나에 놀라고, 아, 만날 수 있구나 라고 다시 깨닫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동기가 너 죽음 이후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으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되게 드라이하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죽음을 경험한 어린이가 전도사님,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나요? 천국이 있나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 만날 수 있어 라고 대답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식인 거죠. 저는 중대하다면 중대한데, 중대하다고 생각 안 했지만 중대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뭔 말이죠? 처음엔 중대하다고 여기지 않았지만 질문을 보고 곱씹어 보니 나름 또 중대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예요. 예전에 사실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 많이들 아실 테고, 또 오늘 충분히 소개해 또 좋을 책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 책 읽으면서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이 반말할 건가 존댓말 할 건가를 고민하는 챕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단순히 나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대놓고 반말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잘 없다는 게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왜 반말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반말 안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어린이를 존중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 그러면 이제 존댓말 해야겠다 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저자는 고민을 하다가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해요. 본인은 너무 이 아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나눠야 되고, 이 본인의 수업을 오는 아이들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 입장이 아니니까 아이들을 매번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굳이 반말 할 필요가 나한테 없네, 너무 좋네, 고민 안 해도 되네, 이 정도로 했었죠. 근데 그러고 얼마 뒤에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좀 가르치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몇 달 동안. 그때 다시 새로운 고민이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이 친구들에게 내가
선생이라는 이유로 또는 어른이라는 이유로 반말해도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근데 어쨌든 이 말을 편하게 한다는 거에 대한 장점이 어쨌든 있긴 있잖아요. 선생님으로서 뭐 학생 때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친근하게 이름 불러주고 반말하는 선생님 더 좋아지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 양쪽을 좀 고민을 하다가 존댓말을 끝까지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이가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은 왜 저희한테 존댓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나는 너희들을 존중하니까 라고 말하면 다른 같이 수업하는 다른 선생님들은 욕보이는 일이니까 그렇게는 말을 못했던 게 좀 그 정확한 답을 못했어요. 이 뒷짐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좋은 답을 해줬나요? 라고 하면 지혜로운 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게 편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답변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남는 일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그 좋은 답이 생각보다 필요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그 어떤 걱정, 고민을 조금 내려놔도 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물론 그렇다고 나쁜 대답을 내놓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딱 들어맞는 완벽한 대답을 꺼내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을 내어주겠다는 마음도 약간 오만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결국엔 제가 정답을 가르쳐주기보다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아이가 뭐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뭐 천국은 어디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천국에 관한 4가지 견해 소개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견해들을 이제 소개해 줬죠 아이한테. 근데 물론 어린이가 좀 듣기 쉽게. 그래서 이런 견해들이 있어. 너가 조금 어른이 되면 선택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고 저희 아이가 가는 이제 서울 주교자 성당에 다니는데 거기 아이를 항상 제 차로 데려다 주거든요. 거기 항상 이제 정광훈 씨 집회가 광광광광 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저기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제가 좀 엄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서울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것이다. 누구든 집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가 혹시 억울한 일 당해도 저렇게 할 수 있다. 다만 아빠는 저기에서 얘기하는 건 동의하지 못하고 저기가 좀 더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누구나 저렇게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갸우뚱했었는데 어쨌든 중대한 질문을 했을 때 꼭 답이라기보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계열들을 나열해 주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얼마 전에 아이가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예상 문제집을 받아왔는데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객관식이에요. 1. 땅, 2. 바다, 3. 하늘, 4. 산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답이 뭐죠? 땅불 바람 불러. 답은 하늘이었는데 그 사순절 끝나고 나서 그 사도행전 본문이 이제 근거 구절이었고 답은 하늘이었는데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아주 어릴 때 저희 애는 기억 안 나겠지만 유치부 뭐 이런 것 영화부 이때 교회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 이렇게 해서 내가 아니라고 집에 와서 이제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네 마음속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질문이 또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를 떠나서 약간 회의감이 들었어요. 교회 교육부의 교육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네 근데 뭐 그냥
정답은 3번이야 외워 뭐 그냥 그렇지만 왜냐하면 틀리라고 했어야죠. 아니 이건. 맞춰서 네. 상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 네, 정답은 몇 번이야라고 얘기해줬지만 또 다시 이제 더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 것 같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다, 승천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교육으로 한다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중대한 질문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대화해주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교리들을 계속 가르치고 학습시키는 그거의 장점도 필요하죠. 뭐 그 공부의 시작은 암송하는 거고 어느 정도 성경 이야기에 익숙해지고 그런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뭐 이런 거는 일단 외우고 그 다음에 의미를 이렇게 깨달아가는 게 이제 그것도 맞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받고 대화하고 하는 방식으로 신앙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나아가서 그게 나는 못 믿겠어라든지 너는 뭐 예수님 그냥 하늘에 있는 것 같은데라든지 아니면 뭐 예수님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진지하게 듣고 같이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신앙 교육이고 또 아이가 균형 있고 뭐 제가 기대하는 걸로는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는 아이로 성장하는 데는 정말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의 5가지 중대한 질문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오늘 어린이 관련된 책들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는 어린이와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한때 어린이였고 또 그때 우리에게 다가와주고 우리와 친해지려 애써준 어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멋진 어른들로 자라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이와 친해지는 다정한 어른, 그런 어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바라며 책으로 신앙과 삶을 깊이 사유하는 시간 기독서가 클럽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